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망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망키님,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또 이제 예술 공포를 한 번 또 들려주셨었죠? 네, 네, 아이고, 또 말씀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오늘의 키워드는 골동품입니다. 골동품? 오,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서양에도 미술품 하나 이제 잘못 드려서 화를 입은 실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왜 망키냐 이러는데 포켓몬스터잖아요. 그 성원숭 되는 애. 네네네. 예, 망키 아. 귀엽죠. 좋죠. 제 별명이 망키예요. 하필. 조금 예, 그거. 성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참여 좀 많이 하시고 진화되면 네. 성원숭으로 바꾸죠, 이름을. 네. 진화는 알겠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망키죠! 일단은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프랑스에서 알게 된 미술 업계분이 있어요. 네. 네, 이분은 프랑스에 이제 귀화하신 한국인 분이시고 실제로 미술 전공을 하셨고 지금은 작품을 좀 만들기보다는 프랑스의 한 박물관 투어 가이드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투어 가이드를 하려면 프랑스는 좀 엄격하게 시험이나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신 석사학위 이상의 분들만 이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술 쪽으로 되게 프라이드도 높으시고, 학식과 이런 상식 부분들이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시고, 이제 인생의 반을 프랑스에서 사셨잖아요. 이분을 이제 똘순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똘순이는 되게 기품 있고 이제 귀족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온화하신 분인데 딱 한 가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유럽에서 골동품 사지 마라.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은 파리에서 살고 계시긴 하는데 예. 프랑스 지방이나 이 동양인들이 또는 백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에서는 살지 마라. 예. 그런 말을 남겨주셨고요. 이제 프랑스는 골동품 가게가 되게 많아요. 따로 이제 벼룩시장이 열릴 때도 있고, 이제 가게들도 여럿 있는데, 이제 똘순이는 과거에 골동품을 모아서 집에다가 전시해 놓는 게 나름의 취미였었어요. 뭐 조각상이라던가 시계, 접시, 그림 등등의 이제 뭐 다양한 골동품을 수집하는데, 이게 되게 앤티크하면서도 값어치 나가는 것들이 꽤 있었대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화를 입은 이 경험담이 오늘 이야기할 건데, 이제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고 이제 몇 년이 안 지난 2000년 초반경이었대요. 이제 한국이 2002 월드컵으로 이름이 좀 많이 알렸잖아요. 그 시대의 전이었대요. 그 전이었었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의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던 시기였었고, 네. 이제 돌순이가 프랑스에 온 지 한 2,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남부 쪽의 도시 쪽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았대요. 지금은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도시는 되게 알려지지 않은 소박한 도시였대요. 처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한 건물의 4층에서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입주민들이 인사도 안 받아줬었대요. 그때는 이게 이종차별인가 싶었었대요. 왜냐하면 슈퍼에서도 돈을 지불하면 동전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동전을 던지듯이 줬대요. 오, 예. 네,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좀 무례한 행동들이 좀 있었대요. 뭘 달라고 하면 던져서 주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들었는데 들은 채 안 하거나 못 들은 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유일한 아시안이 똘순이밖에 없었대요. 예. 네, 그래서 그 외에는 모두 백인이거나 아니면은 좀 일하는 종사자 중에 뭐 흑인 분들도 몇 분 계셨대요. 네. 그리고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예요.
근데 똘순이가 원래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이 마을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성당에도 열심히 출석 도장도 찍었었대요. 그만큼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이웃들한테 꿋꿋하게 인사하고 좀 한국인 정서답게 뭐 빵 구웠거나 음식을 만들었으면은 예쁘게 포장해서 이웃들한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서서히 마음을 열더래요. 이제 그 중에서 똘순이에게 첫 번째로 친해진 이웃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옆 건물에 조금 큰 단독 주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메이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프리카 계열의 이제 흑인 분이셨는데 이제 이분을 수잔이라고 얘기할게요. 자주 나올 거라서. 수잔 씨가 똘순이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위축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똘순이가 다가와서 인사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되게 이상하다는 듯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주냐는 듯이 고마워하기도 하고 프랑스어도 좀 어눌하게 하셨대요. 근데 이제 수잔 분도 서아프리카 출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프랑스 온 지는 5년 정도 됐고 이제 그 집에 메이드로 일한 지는 3년 정도 딱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마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잔이랑 나름 친해져서 이제 장 보러 가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장도 보고 집주인 없을 때 똘순이 집에 가서 티타임도 가끔씩 갖고 뭐 휴일에는 뭐 같이 놀기도 하고 친해졌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잔 외에도 성당에 가서 열심히 미사도 드리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대놓고 이제 자기를 좀 싫어하던 수잔이 일하는 집의 그 집주인 있잖아요. 이제 부인, 그 부인이 먼저 인사를 해주더래요. 네.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음에 티타임에 오라고 했대요. 자기네 집에서 티타임을 열 건데 초대해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대요. 근데 유난히 자기한테 좀 인사도 안 받고 그랬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친한 척 다가오면서 뭐 티타임 가질 건데 너도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이 집들이 선물을 사놓고 이제 갔대요. 근데 이제 집 앞에 초인종을 누르니까 수잔이 나온 거예요. 근데 수잔이 몰랐다는 듯이 되게 놀라면서 동시에 좀 불안한 눈빛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보러 온 줄 알고 당황해하나 싶어서 수잔 오늘 너의 친구로 온 게 아니고 오늘 부인한테 초대를 받았다 이러니까 하면서 이제 들여보내주더래요. 이제 자기 집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백인 여성의 손님들이 6명이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 뒤에 수잔이 딱 서 있었는데 이 흑과 백이 좀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좀 보기가 좋진 않았대요. 또 이 백인 여성들이 초면인 똘순이가 왔으면은 좀 일어나서 인사를 하던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앉아서 되게 신기하듯이 쳐다보더래요. 그러다가 좀 머쓱해 하니까 그 집주인인 이 부인이 어서 와 이러면서 여기 앉아 이러더래요. 근데 되게 그 집이 부유한 집안인 건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에 계급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는 좀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오. 그리고 백인 여성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하더래요. 어디서 왔냐부터 해서 무슨 일 하는지, 취미는 뭔지 뭐 호구 조사하듯이 면접을 좀 보더래요. 되게 질문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자기의 취미가 유일하게 골동품 모으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흥미롭게 듣던 한 부인이 그러면은 내가 추천해주는 곳 한번 가볼래? 이러면서 여기 마을에서 좀 동떨어졌는데 여기에 되게 신기한 거 많이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주의 깊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얘네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그냥 되게 신기했나 보다. 마을 사람들 외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신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었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마침 그 부인과 부인의 그 친구들이 추천해준 곳을 시간이 나서 딱 들렀대요. 근데 이제 가게로 가는데 일반적인 골동품 가게랑은 조금 느낌이 달랐대요. 어떤 게 달랐냐면 쾌쾌한 냄새가 일단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골동품들이라서.
근데 이제 7, 80대 정도 돼 보이는 백발의 흑인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이었대요. 근데 이 조각상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조각상들이 조금 처음 보는 이 조각상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 형상의 조각상인 건 맞는데 좀 기괴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악마 형상에 가까운 이런 조각상들도 있었고 약간 부두교에서 막 주술하게 생긴 인형 같은 것도 팔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팔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데 딱 하나가 눈에 띄었대요. 검정색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람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지옥에서 올라온 사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좀 눈, 코, 입이 모아이 석상처럼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손발은 또 비정상적으로 가늘한 조각상이었는데 네. 되게 새까맸대요. 그리고 또 들어보면은 무게가 꽤 나갔대요. 근데 조각상 내부가 살짝 깨졌는지 흔들면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나더래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조각상들을 살까요? 안 사죠. 좀 찜찜해서 안 사잖아요. 네. 똘순이는 미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현대미술틱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유명하지 않아서 추후에 미술품으로 값어치가 좀 엄청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오를 것 같다. 예, 그런 거죠. 좀 희귀했으니까 네. 샀대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이 조각상을 진열할 공간을 만들고 열심히 이제 깨끗이 닦아서 유리찬장 안에 넣었대요. 네. 왜냐면은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런 조각상을 밖에다 뒀다가 고양이들이 떨어뜨려서 이제 스크래치 나거나 깨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값어치가 나갈 것 같은 조각상들은 유리찬장 안에다 넣었대요. 근데 이제 이걸 들여오면 안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여러 개가 일어나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침대의 바로 옆이 창문이었대요. 근데 창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똑똑똑 똑똑똑 하더래요. 근데 똘순이네 집은 4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똑똑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이 그럴 수는 있겠는데 매 새벽마다 간헐적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소름이 끼쳤대요. 자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자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잠들었는데 귀에서 이상한 말이 들려요. 웅얼웅얼 하는데 이거는 프랑스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었대요. 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억양과 음성이더래요. 근데 그 웅얼거림이 눈 뜨면 또 멈춰요. 그래서 이게 가해누여서 환청에 시달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환청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자려고 소파에서 이제 자려고 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는 골동품을 가지고 온 이후에 고양이가 되게 조용한 편인데 유리찬장을 보면서 털을 세우고 엄청 하악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악거리다가 갑자기 불안한 애 마냥 야옹야옹 하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요. 불안하듯이. 그래서 고양이 상태도 좀 이상했대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게 좀 더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까드득 까드득 소리가 식탁에서 나더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 사료를 먹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말았는데 이게 고양이가 먹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 개걸스럽게 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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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식탁에서 누가 앉아서 쌀을 집어다가 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똘순이 집에 쌀은 없어요. 근데 쌀 같은 거를 자꾸 이 피인지 뭔지를 흘리면서 씹고 있었대요. 까드득거리면서.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환청이든 귀신이든 가위 눌린 거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쳐다볼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안 쳐다보고 눈을 꽉 감았대요. 그러다가 몇 분 지나고 까드득거리는 소리가 멈췄대요. 살짝 눈을 떴대요. 이제 아닌가 하면서 눈을 떴는데 식탁에서 그 형체가 똘순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똘순이가 그때 딱 느꼈대요. 너무 무서우면 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집이 이상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터진 게 뭐냐면 소파에서도 못 자겠는 거예요. 침대에서도 못 자겠고. 그래서 이제 작은 방이 있대요. 창고방처럼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부자리를 피고 누워서 잠이 들었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옆에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누워있으면 얼굴에 우풍이 불듯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가끔씩 얼굴이 시려우면은 눈뜨기는 좀 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똘순이도 바람이 불더래요. 한여름인데도 얼굴에 바람이 불더래요. 근데 눈은 뜨기 싫더래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머리까지 이불을 다 덮고 잤대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랬고 이튿날에도 또 얼굴에 바람이 불더래요. 근데 얼굴이 너무 건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이 자기도 모르게 떠졌대요. 근데 그 식탁에서 쌀을 씹던 그 형체가 바로 위에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얼굴로 바람을 불고 있더래요. 이렇게. 근데 그 형체를 너무 무서운데 이 눈이 안 감기더래요. 이게 멈췄대요. 그냥 똘순이가 그대로 굳었대요, 몸이. 근데 눈이 그림자가 져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요. 눈은 안 보인대요. 그리고 이게 동양 귀신인지 서양 귀신인지 구분도 안 가고 이 후후 하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까드득 까드득 거리는 게 뭘 씹고 있었는지 이제 와서는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의 이빨을 씹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쌀 같은 거 하얀 거를 씹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되게 이 무서운 존재가 지금 똘순이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일들을 차례차례 겪었대요. 다른 것들도 많은데 큰 일들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성수를 가득 뿌리고 잤대요. 근데도 소용이 없었대요. 솔직히 똘순이가 해외에서 무당을 부를 수도 없고 생각을 해낸 게 집안을 청소를 해보자, 대청소를 해보자. 예. 그래서 뭔가가 이제 불길한 게 나오면은 다 버리자, 치워버리자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나도 괴이하고 무서운 일들이 가득한데 이제 햇볕이 비치는 대낮에 창문에 먼지부터 닦고 이제 가구를 다 닦았대요. 그리고선 이제 유리찬장 안에 있는 그 골동품도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찬장을 열어놓고 골동품들을 하나하나 이제 협탁 위에 올려다 놨대요. 근데 어떤 골동품을 이제 닦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고양이가 털을 세우면서 자기한테 발톱을 세우고선 덤비더래요. 그러면서 얘가 계속 달려들더래요. 미친 것처럼.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그 골동품을 내려놓고 얘를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골동품을 아주 다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몇 개는 이게 금이 가서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사왔던 조각상 있잖아요. 그거를 떨어뜨리면서 와장창 깨졌대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사람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손톱이요. 자른 게 아니라 아예 뽑힌 게 말라 비틀어진 채 그 안에 같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질겁을 했대요. 처음에는 이게 머리카락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 손톱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이 고양이는 생각도 못하고 동네로 나오면서 울며불며 뛰어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수잔이 그 옆집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수잔이 이제 똘순이한테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말을 건 거죠. 안겨서 울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수잔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집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집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래도 이제 수잔이랑 같이 갔대요. 근데 수잔이 이제 먼저 집에 들어갔고 조각상 깨진 거를 딱 보더니 침착하게 말하더래요. 그 수잔이 서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한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프리카에 비슷한 주술이 있대요. 그 조각상 안에 억울하게 그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신체 일부를 넣어두면 그 조각상에 영혼이 깃들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양밥인 거예요. 이 주술로 죽도록 싫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약 올리고 싶은 사람,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을 한대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집에 선물을 하거나 두고 오는 비슷한 관습이 아프리카에도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 조각상들이 아프리카에 한두 개가 아니래요.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수잔이 추측하기로는 과거에 프랑스가 서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었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유럽으로 많이들 넘어왔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 골동품 가게를 많이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부족에 있었던 모든 조각상들을 팔 수 있는 거든 못 팔 거든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기 시작한 거죠. 예. 주술 인형이든 뭐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옆집 부인이 추천해준 곳이잖아요. 근데 골동품 치고 기이한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본토 사람들은 거길 가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흑인이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고 딱 봐도 불길해서 그냥 골탕 먹이려고 똘순이를 거기로 추천을 한 거래요. 예. 그냥 똘순이를 업신여기는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잔이 나중에 얘기해준 게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똘순이를 초대한 것도 옆집 부인의 친구들은 살아생전 아시아인들을 마주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시아인 한번 보고 싶다, 신기하다,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불렀다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서 자기도 일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뭘 할 순 없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백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하는 행동 중 호의적인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딱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예. 너무 믿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똘순이가 좀 마음이 아팠대요. 나는 진심으로 이제 다가갔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가식이었고 나를 골탕 먹일 생각만 했구나. 정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돌순이가 깨져있는 골동품을 치우는 게 너무 무서워서 수잔이 대신 치워줬대요, 그거를. 예. 그리고 남아있는 골동품도 찝찝해서 다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간두고 빠른 시일 내로 파리로 이제 거처를 옮겼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거처를 다 옮겨가니까 환청도 자기를 괴롭히던 그 귀신도 고양이도 거짓말같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똘순이에게 물어봤던 게 수잔은 그럼 그 조각상을 만드는 부족민이어서 그걸 알고 있었냐 물어봤었어요. 아, 수잔은 거기 부족민은 아니었고 이 서아프리카의 원주민들끼리 커뮤니케이션 망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유명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유사하다 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말해준 게 그게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맞다면 이 사람을 저주하는 이 주술 인형은 정말 위험한 건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면 유럽 곳곳에 퍼져 있을 거다. 네. 너 웬만하면은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기운이 깃든 트라우마 때문에 골동품 수집 취미는 그만두셨대요. 그렇게 이제 수장과는 10년 전까지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건지 이제 더 이상 연락은 안 된대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골동품 하나 잘못 샀다가 죽은 문턱까지 갔던 한 사람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그 골동품 때문에 나왔던 그 무서운 경험도 있겠지만 사람도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섞여 있네요, 이게. 네, 그렇죠. 이때는 좀 인종차별이 유럽에서 되게 심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본인도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인종차별이죠. 제가 봐도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인 거죠, 이거는. 망키님이니까 그렇죠. 지금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지, 이게 저희가 듣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망키님께서 이야기 워낙 잘 풀어주시니까 이제 뭐 말씀은 워낙 잘하시네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씀은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가 집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망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망키님이 이야기해주신 게 굉장히 현실 공포랑 또 귀신 쪽에 관련된 그런 공포가 잘 섞인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절대 이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절대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코코님은 중국 사람이시고요. 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중국 성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는 코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르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밝게 네.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저도 해주실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네. 일단은 뭔가 이게 사자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숫자 4요. 숫자 4. 네. 네. 우리나라에선 4가 이제 별로 좋은 취급을 못 하긴 하는데, 네. 그렇죠. 중국에서는 좀 어떤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인가요? 더 심하죠. 더 중국은 심하죠. 팔자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네, 8은 팔 진짜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6, 8. 네, 대신 7은 뭐,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근데, 7은 별로. 네, 4는 정말 싫어요. 네, 정말 싫어요. 그럴 또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사실 한국하고 비슷해요. 네. 발음이 죽을 사하고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서. 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살짝 조금 슬픈 얘기예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코코예요. 오늘 제가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는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요. 제 아버지의 돌아가심과 관련된 이야기라 그동안 저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가족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숫자 4에 관한 저주인데요. 이 사건은 겪고 나서 저는 지금도 4를 너무 싫어해요. 예를 들면 핸드폰 번호나 뭐 차 번호, 주민등록 번호 4가 들어가면 정말 많이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시작은 제가 어렸을 때 한 6살 때 일이었어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저를 좀 강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한 4살에서 5살쯤부터 제가 혼자 매점에 가서 과자를 사거나 아니면 그 큰 길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혼자서 건너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막대 사탕을 사러 매점에 갔던 길이었어요. 네. 그 매점은 저희 집 맞은편에 있었는데 가려면 그 6차선으로 된 큰 길 있잖아요. 그거를 건너야 했어요. 예. 근데 몇 번 혼자 가봤지만 어린 나이라 혼자서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실 몇 번 길을 건널 때마다 그 지나가는 아주머니나 할머니 계시면 그분들의 그 옷자락 있잖아요. 그게 몰래 이렇게 움켜잡고 이렇게 건넜어요.
근데 그날은 또 유독 길가가 조용하고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건너기 전에 주위를 이제 둘러보니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라 키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위로로 향했는데 할아버지를 자세히 보니 시각장애인이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인용 선글라스를 쓰시고 또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근데 인상이 정말 인자하게 생겨셔서 저는 또 본능적으로 진짜 착한 분이시라는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주변에 이제 할아버지밖에 없어서 제가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장괴를 부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할아버지한테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같이 건너는 거였는데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할아버지한테 좀 같이 건너달라고 하면 되는데 괜히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제가 여기 길 건너시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제 손을 잡고 건너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했죠. 네. 네, 제가 그렇게 말을 걸자 할아버지가 저한테 저를 쳐다보고서 꼬마 왜 혼자 나왔어?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막대사탕 사러 나왔는데요. 저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제 말을 듣고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웃으시더니 아이고 정말 착한 아이네. 좋아. 그럼 나를 데리고 길을 건너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신호를 기다렸다가 함께 길을 건넜어요. 네. 근데 길을 다 건너 후에 할아버지가 잠깐 멈추시더니 원래는 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계셨는데 근데 갑자기 다시 두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제 손바닥 있잖아요. 그거 펼치고서는 쓰다듬듯이 만지시는데 계속 제 손을 놓아주지 않으셔서 저도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막 손을 빼려고 했지만 힘이 너무 부족해서 못 빼고 낑낑대고 있었어요. 예.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네가 나를 도와줬으니 할아버지도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할아버지는 송금을 볼 줄 아는데 혹시 송금에 대해 아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당연히 6살짜리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아주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듣고 기억해 두길 바란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무서운 마음에 좀 사그라들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까지 빤히 쳐다보며 기다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시각장애인이시라서 저를 볼 수는 없지만 제 손금을 손가락의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시다가 한참 뒤에 허탈하듯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얕게 한숨을 쉬시고서는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아이고 어떡하냐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정말 이제 걱정스럽고 안쓰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꼬맹아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많이 힘들 거야.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꼭 나타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어려움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걱정 마.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이 생기지만 그 어려움이 널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며 이제 구체적인 문제나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언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너희 가족들 특히 너와 너희 아빠는 4가 들어가는 숫자를 조심해야 해. 특히 너는 14살, 24살, 34살 때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 너희 아버지는 40살 때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좀 이상해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근데요 14살, 20살, 34살은 다 있는데 왜 저는 44살이나 54살은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주 작고 안쓰러운 듯한 목소리로 너는 단명할 팔자라 40살은 넘기기는 힘들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후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시고 좋아 고마야 이제 집으로 가.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해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기로 결심했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14살이 되었던 해였어요. 아까 그 14살, 24살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사실 14살 되던 해에 제가 매일매일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왜요? 왠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생길 것 같아서. 자꾸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면서 물론 이제 할아버지와 길가에서 만났던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그 할아버지의 예언은 여전히 제 마음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끔 무슨 안 좋은 일, 흉한 일이 생길까봐 이제 걱정도 했었죠. 근데 14살의 저는요, 그 청소기에 반항적인 시기가 좀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매우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어왔기 때문에 항상 너무 외롭고 우울했어요. 학교에 가면 항상 왕따 당하고, 집에 들어오면 거의 매일 아빠한테 붙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제가 이제 집에 있는 돈을 훔쳤다고 계속 저를 억울하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훔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억울하지만 맞을까봐 또 그래서 무서워서 아빠한테 그 돈을 제가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친구들과 함께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아빠가 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아빠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병아리 잡아들듯이 저의 그 목을 붙잡고 집 앞에 있는 호숫가 쪽으로 끌고 갔어요.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큰 호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초겨울이라 밖에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저는 아빠에게 붙잡혀서 아빠가 이제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도 없었고 호숫가에 딱 도착한 후 아빠는 갑자기 저를 거의 던지듯이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스스로 걸어서 들어갈 거야? 아니면 내가 너를 던져 넣을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제 귀를 의심했지만 곧바로 이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나 아빠는 아주 험악한 얼굴로 빨리 선택해 오늘 네 제사 날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의 말을 듣고 저는 매우 절망스러웠죠.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살아도 매일 왕따와 가정폭력의 고통을 겪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빠 그럼 제가 스스로 들어갈게요 라고 이제 대답했어요. 근데 제가 한 걸음 호수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차가운 호수물이 초겨울이가 얼마나 차갑겠어요. 정말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떨렸고 차가운 바람에 저 그 뺨을 스쳤는데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때 정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죠. 근데 저는 이제 키가 또 작아서 호수 중앙으로 몇 걸음 들어가자 벌써 이제 물이 이미 제 키를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발 밑에서 무언가가 저의 발을 확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더니 제가 순식간에 물속으로 흘려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몸부림쳤지만 물살이 저를 빠르게 집어삼켰죠.
그래서 호수에 빠졌을 때 저는 이제 수영할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정말 빠르게 그 물이 제 입과 코를 채웠고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이제 어린 데에다가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 점점 지쳐갔어요. 근데 그 순간 주변에서 물소리만이 제 귀에 울려 퍼졌고 저는 무력감과 이제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제는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순간 이제 물속에서 어떤 여자의 영가 그런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근데 정말 하얗고 은은한 그 빛을 발하는 존재였는데 일단 무섭지는 않았어요. 근데 얼굴은 흐릿했지만 온화한 그런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긴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이제 물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천사 같은 그런 느낌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가가 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와, 진짜 그때부터 따뜻한 어떤 기운이 저를 감싸면서 마치 부드러운 품에 안긴 것처럼 저를 편안하게 했고 마치 누군가가 저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후 이제 저는 점점 의식을 잃었고요. 이제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호숫가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이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그 의료진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제가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어떤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 상황을 목격했고 그분을 즉각 이제 위험을 알아차리고 망설임 없이 달려왔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당신 미쳤어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주저없이 호수로 뛰어들어 저를 붙잡아 끌어올렸대요. 제가 의식을 이제 완전히 잃기 전에 호수에서 제 몸을 구해주신 거죠. 다행히도 그분 덕분에 아니면 그 여자 영가 덕분인지 제가 이제 신속히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 목숨을 이제 살리기는 했지만 이제 마음 깊은 상처는 사실 지금까지도 마물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남아선호 혹시 아세요? 남자 아이만 선호하는. 남아선호 사상. 예,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많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한 가정 한 자녀의 시대라 제가 있으면 다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와중에 문득 저도 그 할아버지가 그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고 놀랍게도 그 말씀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 운명을 피하거나 막을 방법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죠. 운명을 어떻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후 아버지가 한 40살이 되면 아까 그 할아버지의 예언도 맞았어요. 그 두 번째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39살 때 그때 당시에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었는데요. 그 점쟁이가 아버지한테 당신은 40살 때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섬뜩하게 경고했어요. 근데 당시 중국 사회에는 이신을 심각하게 믿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또 그 재앙을 막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굿이라도 좀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무당을 굿을 해주기는 했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직 너무 약하다고 솔직하게 밝혔고요. 무당은 아버지에게 당신은 가능한 한 외출을 좀 줄이고 특히 운전도 자제하고 건강에 많이 주의를 이제 기울이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처럼 절망과 공포에 휩싸인 아버지는 무당이 그 충고를 따라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지내야 했죠.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그 몇 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해준 것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너무 어려서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지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나서야 그 무당의 섬뜩한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이제 저희가 다 알게 되었죠. 예. 당시 아버지는 이제 출퇴근 외에는 거의 집을 나가지는 않았어요. 운전도 거의 하지 않았고, 뭐 특별히 건강 검진도 받아봤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술에 빠져 거의 매일 취해 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그 사실을 간과했어요. 아, 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그 목이 아프다고 하셔서 저희도 그냥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도 이제 감기약과 항생제를 몇 번을 드셨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보험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엄청난 의료비가 들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이제 그때 가정 간호사 부르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며칠 동안 집에서 그냥 링거를 맞았는데요. 그래도 며칠이 지나도 상태는 전혀 나아지는 않았고 결코 어느 날 밤이 되자 고열이 40도까지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도 점점 노스름하게 변해갔어요. 예. 완전히 노랗게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저희랑 같이 살지는 않았고요. 너무 걱정이 돼서 급히 저희 집으로 오셨고 할아버지는 의사 출신이셔서 아버지의 그 증상을 딱 보자마자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걱정과 공포에 휩싸인 채 급히 준비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함께 병원 갈 수는 없었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모두 병원에 가신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아있는 것이 걱정되어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전화가 왔는데 소름 끼치는 소식을 전해졌는데요. 아버지는 간암을 진단받고 이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예. 네, 그때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서인지 상황의 심각성을 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네. 당시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몰랐고 그냥 수술만 받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주말에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신 병실은 이미 격리된 병실이었고 그 간암이니까 격리를 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안에 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만 계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어떤 상태냐면 침대에서 누워 계셨고 이미 의식이 혼미해져서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그런 상태로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가가서 누구누구야 너 네 딸이 왔어 라고 부르자 아버지는 이제 힘겹게 얼굴을 돌리고서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달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황달이 이미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피부와 흰 눈동자가 정말 짙은 노란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예. 정말 무서웠어요. 그 모습. 그리고 암이잖아요. 아버지는 원래 체형도 되게 있으셨고 키도 되게 크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몸무게는 한 40몇 킬로밖에 그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아버지가 이미 간암 말기에 접어들어 의식이 혼미하고 이제 정신이 좀 몽롱해져서 가끔 환각이 나타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때도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아빠 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가 한참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흥분해서 격렬하게 머리를 막 흔들리면서 빨리 가 다시 오지 마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손을 이제 허공에 휘둘리는데 마치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또 다시 환각에 빠져셨나 보다 생각하고 계속 달랬어요. 아빠 나야. 아빠 딸 코코야. 근데 저는 아버지 공포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아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휘둥 그렇게 하며 계속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중얼거렸는데 예. 그 순간 저는 정말 차가운 공포에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병실 안에서 계속 소리 나니까 병실 문 밖에서 이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의사와 몇 명의 간호사들이 서둘러 들어왔어요. 저 의사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서 이제 아버지의 생명 반응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이제 급히 저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 상태가 너무 위급해서 사람이 옆에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예.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상태가 조금 나아질 때 다시 오라고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듣고 저는 병실 문을 다시 조용히 열고 들어봤는데 의사들이 아버지 주변에서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때 너무나 큰 그런 무력함을 느꼈고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게 아버지와의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문을 닫고 조용히 이제 병원에서 나왔죠.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가정폭력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나 딱히 좋은 감정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 한편으로도 아프기도 했고 그럼요. 또 매우 무섭기도 했죠.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지난 후 저는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한 오후 6시쯤에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모랑 이제 같이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정말 그 가슴이 돌멩이로 세게 맞는 것처럼 숨이 막히고 정말 아팠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모는 이미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모의 눈에도 정말 눈물이 가득했고요. 제가 너무 가엾다고. 왜냐하면 그때 저희 엄마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거든요. 이제 엄마도 옆에 없고 아빠도 돌아가셨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때 아버지는 이제 이미 영안실로 옮겨져 있었고 저는 이제 영안실에 들어가서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아버지 얼굴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통과 슬픔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그냥 잠든 듯 편안해 보였어요. 근데 이때 제 뒤에서 한 간호사가 제 귓가에 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사실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자기의 딸을 절대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바로 알려주지 못했대요. 근데 내일 당장 화장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마지막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다른 가족분들의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그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불렀다고 하네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못 오게 했던 거지?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도 미워하셨나?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울면서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작년에 네 아버지한테 점쟁이가 아버지 몸에 악귀가 하나 붙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악귀는 아마도 어떤 풀리지 않은 원한이나 미련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거라고. 근데 언젠가 네 아버지가 위험해지면 너도 저승으로 같이 데려갈 수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반드시 너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절대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듣다 보니 정말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안타까워도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 이제 병원에서 제가 밤새도록 아버지를 지키고 그 다음날 어른들과 함께 화장터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되자 이제 병원이잖아요. 주위엔 정말 고요했고 저는 병원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심코 그 대기실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이틀 전, 즉 4월 4일 목요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숫자 1부터 6이었어요. 그러면 목요일은 딱 숫자 4잖아요. 그러니까 4개 걸릴 거죠. 그러네. 40살에 4 하나. 그리고 돌아가신 날 4월 4일 이미 4 3개. 또 목요일 또 4. 이렇게 4, 4개 걸린 거죠. 그걸 보자마자 정말 온몸이 소름이 돌면서 와, 이게 어린 시절에 그 점쟁이 할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예. 너희 가족, 특히 너와 너희 아버지는 모두 숫자 4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네가 14살, 20살, 34살 때,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40살 때 절대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을 생각나더라고요. 와, 그 순간 머리가 진짜 깨지는 듯한 아픔과 현기증이 막 몰려왔더라고요. 제 안에 이제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숫자 4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우연이 아닌 더 깊은 경고였던 거 확신했죠. 그리고 그날 밤 꼬박 세운 다음날 저희 가족은 화장터로 향했어요. 당시 중국에서는요, 여자가 화장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미신이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의 화장터는 거의 모두 폐쇄된, 밀폐된 공간에서 화장이 이루어지지만, 당시 시절은 그리 좋지 않아서 유리창 한 겹을 사이에 두고 사람이 이제 화장되는 과정을 전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도 그 장면을 견디기가 힘든데 여자라면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여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 삼촌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화장터 방 안에 밀어넣고 억지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장 앞에 세워놓고서는 아버지가 화장되는 장면을 직접 지켜보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어린 나이라서 아무것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니까 무서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빠니까. 그런데 그 휘발유에 불이 붙는 그 순간 제 전신에 정말 전기가 흐른 듯 했어요. 예. 전기가 막 찌릿찌릿 이렇게 흐린 듯 했고 몸이 점점 마비가 되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머릿속에도 하얘지면서 눈앞에 정말 흐릿해지고 마치 그 물속에서 듣는 듯한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흐릿한 상태에서 어떤 할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불타고 있어. 너는 도망갈 수 없어. 도망 못 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몸이 얼어붙었고 그 불길이 점점 세차게 타오르는 것을 제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바라보면서 제 몸도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제 두 팔이 있잖아요. 막 꼬이고 완전히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경련이 이제 심해서 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다리도 말을 듣지도 않고 누군가가 저를 조종하는 것처럼 저를 이제 화장터 안으로 계속 안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힘이 느껴졌고 저는 점점 극한 공포에 빠졌죠. 근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노력해도 몸을 이제 제어할 수 없었고요. 주변 소리도 마치 그때 저 한번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 그 소리 다시 들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속으로 이번에 이제 진짜 죽는 거구나, 또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뜻하고 강렬한 손이 제 팔을 막 이렇게 확 잡았어요. 보니까 이모의 손이었어요. 이모는 이제 힘껏 저를 잡아서 등 뒤에 저를 막 업고 화장터에서 뛰쳐나가시면서 불이 꺼서 아가야, 불이 꺼서 이제 안전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제 소리쳤어요. 그때 제 몸은 여전히 이제 제어가 안 되었지만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저를 밀어내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것도 점점 약해졌어요. 제 다리도 이제 슬슬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 모든 것이 이제 선명해졌어요. 그 후 이제 이모는 저를 외할아버지 집에 데려다 주셨고,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외할아버지는 저에게 좀 일찍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9시 전에 침대에 누웠는데요. 그런 다음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귀신이 가로막는 벽. 혹시 돌비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귀벽이네, 뭐냐면 귀벽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밤에 아니면 묘지나 산 위를 걸었을 때 자주 겪는 상황인데요. 일정한 범위에서 빙빙 도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아무리 걸렸다. 걸어도 맞아요.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귀신이 가로막는 벽에 걸렸다고 여겨서 귀신들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겪은 그 귀신이 가로막는 벽은 제 집 안에 일어났어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귀막벽이라고 해요. 근데 제 방 구조는요, 제 침대 머리맡에는 벽이 붙어 있었고, 침대의 왼쪽도 벽이었어요. 그리고 침대 발치에는 이제 옷장이 있었고요. 그 고시원 구조처럼 발 디딜 수 있는 공간은 오직 침대 오른쪽만 있었어요. 밤에 제가 잠자다가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서둘러 침대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밤이라 이제 눈앞에 캄캄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보통 한밤중에라도 달빛이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지 않을 텐데, 근데 그 순간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눈앞에 어둠이 마치 저를 막 삼키려 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방 문은요, 침대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가지고 문까지 가야만 거기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지 이제 불을 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을 아예 안 보이니까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더듬으며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손을 내밀자마자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방이 다 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왼쪽을 살짝 만져보았지만 벽이었고, 다시 오른쪽을 또 만져보았지만 역시 벽이었어요. 그래서 문이 이제 왼쪽에 있기 때문에 벽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제 이동하면 된다 싶었는데, 만지다 보니 다시 또 한 벽에 닿았고, 그 순간은 진짜 사방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마치 제가 그 벽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간 공포에 벌벌 떨기 시작했죠. 근데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방 안에 굉장히 어둡고 선득하니까 그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뭉툭해지고 가슴도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벽을 막 두드리면서 크게 소리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마치 제 주변에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귀신벽에 관한 그 전설이 하필이면 그때도 떠올라가지고 점점 더 공포에 빠졌고, 여기서 방향을 여기저기 시도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멀리서, 정말 멀리서 벽 저쪽에서 딸랑딸랑 마차의 그 종소리 있잖아요. 그 종소리 같은 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와 그 마차 위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섞어 이제 들렸는데,
그들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벽을 통해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음산하게 출발할 시간이야. 빨리 탑승해. 라고 이제 소리쳤어요. 근데 그 모든 소리들이 정말 마치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그 저승 세계에서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소리에 완전히 넋을 잃었고 움직이려고 시도했는데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출발할 시간이야. 빨리 탑승해. 막 이렇게. 근데 그 소리가 계속해서 더 가까워지고 진짜 바로 제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앞에 벽을 없었으면 아마 제가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막 돌리고 싶었는데 주변에 진짜 너무 어두컴컴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방문을 찾아봐야지 애썼는데 결코 찾지는 못했어요. 그때 소리가 조금 급해졌어요. 자, 애야, 어서 탑승하라. 한 자리만 남았어. 어서 타. 이제 벽을 통해서 또 다시 들리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이제 낮아지고 더 섬뜩해졌는데요. 저는 이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때는 또 하필 발을 진짜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또 그 소리도 울렸어요. 빨리 탑승해라. 아니면 네가 여기서 죽어. 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갑자기 이제 돌변했어요. 저한테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재촉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가지마! 막 이렇게. 예. 근데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가지고 아빠 뭐 했더니 아빠가 빨리 여기로 와. 그 할머니 말 듣지 마.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단호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향했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고요. 근데 잠시 후 힐링힐링 소리와 함께 마차가 점점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서서히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같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이제 주변 공간이 서서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그래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던 그 방향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문 틀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살아남는 기분이 솟아올라가지고 빠르게 불을 켰는데 불빛이 방 전체를 비추었고요. 이제 원래 좁았던 공간도 확 이렇게 넓어지고 이제 방금 겪었던 공포 같은 그런 느낌이 모두 악몽처럼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이제 며칠 후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좀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유명한 점쟁이한테도 찾아가봤죠. 근데 그 점쟁이는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막 끄덕이더니 눈을 감고 뭐라고 중얼하다가 한참 후에야 눈을 떴는데 저보고 아이고 그날 밤에 정말 큰 일을 당했네. 그리고 점쟁이가 다시 말하기를 악령이 너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너는 너희 아버지한테 보호를 받았지. 그 악령이 지나갈 때, 마차 지나갈 때, 그 길 주변에 가림막을 쳐서 아빠가, 그래서 너를 붙잡아 가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이제 귀신의 길로 지나가게 했던 거죠. 막는 거죠. 니네들 귀신들아 빨리 지나가라. 우리 딸 해치지 말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마음 진짜 아팠어요. 왜냐면 살아 계실 때는 저를 그렇게 막 하면서 그래서 그 사건 이후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기억이 생생한데 정확히 14일이었고요. 아버지가 4월 4일에 돌아가셨고 10일이 지나 그 날이 온 거죠. 그날 친구 몇 명이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서 한 친구에게 불러 나갔어요. 그날은 솔직히 기분이 아직 너무 우울하지만 혼자 집에 있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오후 5시쯤에 약속 장소에 제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친구 서너 명이 같이 온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딱 보니까 벌써 5시가 넘었는데 내가 시간을 잘못 기억한 건가? 그런 의심이 들던 차에 이제 멀리에서 저보다 한 2-3살 많은 언니가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와서 너가 코코야?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 언니가 제 친구들이 이미 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네. 차는 저쪽에 주차되어 있으니 나랑 같이 가자고 말을 했어요. 예. 저도 사실 그때에 솔직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도 안 되고 멘붕한 상태에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골목길을 따라 들어갔죠. 근데 그 언니는 이제 근처에 주차하기 힘들어서 골목에 차를 세웠다고 또 굳이 다시 저한테 한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순간부터 저는 살짝 또 왜냐면 몇 번 이런 안 좋은 일 겪고 나서 조금만 그런 감각이 좀 생겼나 봐요. 살짝 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는데 일단 뭐 이 상황이 너무 좀 귀찮아하기도 해서 그냥 네네 가기나 하시죠 뭐 이런 뉘앙스로 한마디만 했는데 그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다가왔을 때 언니가 저를 차문 앞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냈고 네. 제가 이제 문을 열려고 하겠죠. 문을 열려고 할 때 앞에 운전석에 한 중년 남자가 막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제 앞에 와서 직접 그 문을 열고 다시 또 돌아가서 제 뒤로 섰는데 예. 이때 저는 등 위에 뭔가 뾰족한 것이 저를 찌르고 있는 것을 느꼈고 고개를 조금 돌려보니까 그 남자의 손에 식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는 제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빨리 타라고 이제 위협했죠. 예. 그 순간 저는 이제 말 안 들으면 진짜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바로 차에 이제 올라탔죠. 차에 남자가 3명이 더 타고 있는 거 발견했고 저를 그 중간에 그 사이에다가 끼운 다음 테이프로 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한 약 2-3시간 뒤에 예. 차량은 벌어진 그 기차길 있잖아요. 그 근처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 근처에 도착했고 이 사람들이 마치 섬뜩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처럼 저를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무슨 일이지? 이제 여기서도 죽나? 싶어가지고. 근데 버려진 기차 철도 위에서 그들은 이제 저를 어두운 구석으로 막 이렇게 밀어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의논하고 있는 것을 희미하게 좀 들렸는데요. 멀리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이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탈출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근데 얼마 후 그 중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제 팔을 덥석 이제 잤더니 저보고 그 차의 조수석 자리에 들어가라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그 조수석 아래에 발을 넣을 수 있는 그 좁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로 강제로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몸은 좀 말랐기 때문에 그 웅크리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선 그 남자가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제 등을 발로 밟은 상태에서 차가 출발했어요. 근데 이때 저는 저를 어디로 데려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짜 엄청난 절망과 불안이 저를 짓눌렀어요. 계속 이제 밑에 웅크려지고 있으니까 귀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입도 막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도착하는 것 같았고 그 멀리에서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었는데 속으로 가족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도로를 막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희망의 불씨가 솟았고 마음속으로 크게 저 여기 있어요 외쳤죠. 근데 단지 마음속으로만. 그러나 경찰들은 예.
트렁크만 검사하고 운전석과 조수석은 검사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차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진짜 속으로 됐다 하면서 제 마음은 진짜 또다시 이제 절망에 빠졌죠. 이게 어떡해요 이게. 근데 결코 제가 예상한 대로 그들은 저를 남쪽 지방으로, 제가 그때 북쪽 지방에 있었어요. 네. 남쪽 지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곳은 인신매매나 강매매로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 그 목적지까지 차로 가면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고, 그 중부 땅 덩어리가 무지무지하게 크잖아요. 가는 내내 제가 말을 조금 안 들으면 그들은 이제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혼미해졌고요. 그때 이제 계속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저승사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저는 그들에게 한 5일 동안 더 시달렸고, 6번째 날에 저희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근데 그곳은 남쪽 지방이잖아요. 당시에는요, 북쪽 지방에서 남쪽 도시로 가려면 검문소 같은 거, 그런 거에 통과해야 했고, 그리고 통행증, 그 패스라는 거, 발급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차에 탄 모든 사람은 다 차에서 내린 후 줄을 서서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차에서 내려 줄을 서려고 하는데 저희도, 근데 이 5일 동안 저는 먹지도 않았고 게다가 계속 구타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5일 동안 북쪽 지방에서 남쪽 지방으로 왔는데, 북쪽은 4월이었으니까 최고면 영상 3, 4도 정도 날씨였고, 이제 남쪽 지방에는 이미 영상 30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쓰러졌어요. 열사병인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지. 그러자 이때 제 귓가에 또 다시 섬뜩한 할머니의 속삭임 들려왔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으면 너도 죽을 거야.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소리 듣고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 마차, 그때 그 목소리였어요. 예. 근데 정말 익숙한데 너무 공포스러웠죠. 그래서 속으로 지금 내가 일어나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다 생각에 들어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예. 그냥 자빠지고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누가 저를 도와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그때 체력이 닿은 건지 모르겠지만 결코 저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누군가가 제 뺨을 두드리며 저를 깨우려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써 눈을 떴고 이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낯설지만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얼굴이 보였고, 또 주위에 보니까 저는 다른 차 안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서 이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이 아저씨가 저한테 깨어났구나. 몸 좀 어때? 나는 경찰이야. 무서워하지 말고 잠시 쉬어라. 이따가 경찰서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저는 그분이 경찰이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진짜 긴장이 풀려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이 경찰관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납치된 그날 사실 가족분들이 바로 신고하셨는데, 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이 범죄자들을 놓치고 말았어. 그러던 중 몇 가지 내부 정보를 알게 됐는데, 납치된 사람들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저희 한 지역에 납치된 여자애로만 한 700몇 명이 돼요. 한 시기에. 납치된 이 모든 사람은 주로 남쪽 지방 2도시로 보내진다는 소식이었고요. 예. 하지만 네가 어느 도시로 가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번 운에 맡겨보기로 했지. 그래서 너희는 차를 타고 움직이지만 우리 몇 명 경찰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래서 오히려 먼저 도착했죠.
그런데 도착한 후에도 어디로 가서 너를 찾아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현지 경찰과 이제 연락한 후에 몇몇 교통 검문소에 경찰들이 배치했죠. 그러던 바로 그날,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있었던 그 검문소 앞에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거기로 배치된 이 경찰분들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도착한 후 그 검문소 입구에 멀지 않은 곳에 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상하게 여겨서 이제 차 앞으로 다가갔죠. 네. 왜냐하면 멀리에서 보니까 그 차는 사람이 내리지도 않았고 차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차 앞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 제가 그 안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구조를 됐고, 그 경찰분들은 즉시 저를 납치한 그 나쁜 사람들을 이제 체포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경찰이 오기 전에 그럼 저는 이미 그 검문소를 통과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절대 저를 못 찾죠. 그 후 이제 경찰이 저희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이제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병상에서 누워 한 며칠이 지나자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근데 그 경험은 저에게 정말 큰 상처로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실 지금도 가끔 숫자 4만 보면 몸이 바로 벌벌 떨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확실한 건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제가 직접 겪고 기억하는 실화라는 게 제일 무섭지 않나 싶네요. 아니 네. 진짜로 이 사연만 들어봤을 때 네. 여러 사람의 사연을 그냥 한 번에 풀어서 하신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네. 네. 와, 근데 실화예요. 이거를 혼자 겪으셨다라는 게 네. 그 사자에 관련돼서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코코님에게는. 네, 맞아요. 너무 그래서 연관지을 지금도 게 많아서. 맞아요.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단명한 이제 그렇죠. 팔자라서 40세 넘지 못한다고. 사실 제가 36살 때 암 걸렸었어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진짜 40살 이제 넘지 못하는 거구나. 근데 예. 다행히도 지금까지도 뭐 별일이 없이 그래서 네, 돌비 방송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네요. 아이고, 분명히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보고. 지금은 완치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1년 한 번씩 아직도 이제 가서 검사 받고 추적 검사 정도 하고 계시고. 네네네, 맞아요. 네네. 네. 아이고. 그래도 정말 잘 이겨내실 거고, 네. 괜찮아지실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굉장히 네. 하시기 어려웠던 사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사연이어도. 네, 맞아요. 그렇지만,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잘 해주신 것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이 있으려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코코님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기구하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그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어요. 그 안에서의 이런 또 귀신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고, 현실 공포도 포함되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